네, 소개 말씀 감사드립니다. 먼저 저를 이렇게 훌륭한 컨퍼런스에 초대해 주신 주최 측 여러분, 먼저 BS 쿤스트라움 김순주 대표님, 박혜원 박사님, 김미경 박사님, 그리고 오그리스 마리코 선생님께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먼저 백남주님의 학사 논문을 필사해 주신 마리코 선생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사회학, 문화학, 미디어학, 현대미술과 음악의 사회학을 전공한 사람입니다. 솔직히 말씀을 드리면 저는 백남준에 대한 전문가는 아닙니다. 하지만 아주 운이 좋게도 저는 백남준님을 두어 번 만나뵐 수 있었는데요. 1986년에 제가 일본 평론가인 아사다 아키라 씨와 함께 뉴욕 소호에 있는 백남준과 구보타 시케코님의 집을 방문을 했었고, 또 나중에 제가 편집장으로 있었던 시뮬레이터라는 잡지를 대표해서 백남준님을 인터뷰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젊었을 때 백남준님을 두어 번 만나뵐 수 있었고요. 그 후에 저는 영국에서 유학을 하고 예술계에서 잠시 떨어져 있었기 때문에 더 이상 백남주님을 만나뵐 기회가 없었지만 그분은 항상 저에게 아주 중요한 예술가로 각인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항상 백남주님을 아주 훌륭한 예술가로 기억을 하고 있었고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심포지움에서 백남주님의 학부 논문과 관련된 발표를 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되어 매우 기쁘고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다음 슬라이드로 넘어가 주실 수 있으실까요? 이것은 백남주님의 논문을 필사한 원고인데요. 이것을 필사하는 데 굉장히 많은 노력이 들어갔을 것 같습니다. 이 논문은 아주 다음과 같은 구성을 가지고 있었는데요. 이것은 백남주님께서 논문에서 여러 번 언급했던 문장으로서 여러 차례 인용이 되었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문장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그건 나중에 다시 설명을 드리고요. 이것이 백남주님의 논문의 구성입니다. 이 내용을 다시 읽지는 않겠습니다. 오구리상께서 어제 이 부분에 대해서 언급을 해주셨기 때문에 저는 다시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보시다시피 이것은 기본적으로 슌베르그 음악에 대한 개요인데요. 여기에서 딱 한 가지 질문으로 모든 내용을 요약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슌베르그는 과연 현대의 바하라고 할 수 있는가? 그 바하는 백남준에게 있어서 큰 영향을 미친 인물입니다. 사카모토와 백남준 간의 대화에서도 바하가 언급이 되었고 바하가 얼마나 훌륭한 음악가인지를 언급을 한 바 있는데요. 그 질문은 나중에 발표 끝부분에서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 발표는 이 질문에 대한 이해를 이끌어내고자 합니다. 그래서 슌베르그가 일본에서 어떻게 받아들여졌는지 그 수용의 역사와 1956년 당시 일본의 현대 음악의 상황을 살펴보고 젊은 백남준이 그 상황을 어떻게 비판적으로 바라보면서 자신만의 슌베르그를
표현하려고 했는지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이 논문에서 백남준이 점차 음악에서 벗어나 퍼포먼스와 비디오 아티스트로 거듭나게 되는 예술적인 싹도 살펴볼 수 있습니다. 백남준의 이 논문을 읽고 저는 일본의 현대 음악계의 상황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래서 이 음악과 백남준이 당시 어떤 관계를 가지고 있는지를 집중적으로 살펴보았습니다. 1956년에 백남준이 이 논문을 썼고 도쿄대학교 문학부의 미학미술사학과를 졸업하게 되었습니다. 1956년이야말로 일본 현대음악계의 중요한 전환점이 되었던 해입니다. 이듬해인 1957년에는 일본 현대음악의 원동력이 될 20세기 음악연구소가 설립되었습니다. 이 20세기 음악연구소는 일본 현대음악에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진 해로서 1956년은 또 일본 현대음악계의 주요 인물들이 분주하게 준비를 하던 때였습니다. 1965년까지 활동한 니지세이쿠 온가슈 겐주코는 일본 현대음악의 중심 단체로서 쉰베르그, 올리비아 메시엥, 피에르 블레즈, 이아니스 제나키스 등 외국 작곡가들의 음악과 또 일본 작곡가 모로이 마코토, 타케미츠 토루, 이치야나가 토시, 시바타 미나오, 이리노 요시 등의 음악이 소개되었던 해입니다. 백남준의 논문은 일본이 서양의 현대 음악을 일본에 적극적으로 도입하면서 새로운 현대 음악을 창작하던 시기에 제출되었습니다. 제 발표에서는 우선 이 시기 일본 현대 음악의 상황, 특히 전쟁 이후 쉔베르크와 그의 12음계 기법의 일본 도입과 발전, 그리고 그 이후 일본 현대 음악의 발전 과정을 검토함으로써 백남준의 논문이 쓰여졌던 시대적인 맥락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하지만 백남준의 논문에서는 그 당시 일본의 상황이 많이 언급되지는 않아서 그 부분이 아쉽습니다. 논문에 이름이 언급된 일본 작곡가는 많지 않습니다. 딱 3명이 언급되었는데 이리노 요시로, 시바토 미나오, 오쿠라 아키라 3명만 언급이 되었고 이 3명의 작곡가에 대해서 자세히 언급되지는 않고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 발표는 백남준의 논문과 당시 현대음악의 직접적인 관계라기보다는 1956년 당시 현대음악의 현황을 개괄적으로 살펴보는 발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쉔베르그와 그의 12음계 기법은 제2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나서야 일본에 본격적으로 소개되었습니다. 그러나 악보 음악은 1930년대부터 일본에서 이미 구할 수 있었습니다. 나카지마 겐조는 음악과 우리라는 쉔베르그 12음계 기법 확립과 관련된 책에서 쉔베르그 12음계 기법은 2차례의 세계대전 사이에 일어난 사건이지만 그것은 구체적으로 해진 것은 전쟁 이후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특히 중요한 것은 1947년에 출판된 라이보비치의 쉔베르그와 그의 학교였는데요. 프랑스 인도차이나 사이공에 억류되어 있던 도나 쿠니오는 그 책의 사본을 입수하여 1948년 8월에 일본으로 가져오게 됩니다. 그래서 그 책을 미나오 시바타, 이로노 요시로와 같이 읽기 시작했습니다. 쉔베르그와 전후 12음계 기법의 대중화를 고려할 때 라이보비치의 역할은 아주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 제2 비엔나 학파의 베르그와 베베른이 일찍 세상을 떠났고 쉔베르그 자신도 건강상의 이유로 미국을 떠날 수 없었기 때문에 라이보비치는 미국을 제외한 유럽과 아시아에서 쉔베르그
슌베르그의 전도사 역할을 담당하게 되었습니다. 또 슌베르그와 그의 학교의 영어판이 프랑스어 원판이 출판된 지 불과 2년 후인 1949년에 출간되었다는 사실은 라이보비츠가 얼마나 중요하고 적극적인 역할을 했는지를 보여줍니다. 참고로 영어 번역은 슌베르그의 제자이기도 한 디카 유린이 맡았습니다. 영어 제목은 말씀드린 대로 슌베르그와 그의 학교, 음악의 언어로 본 현대 무대였습니다. 이렇게 요약을 해보겠습니다. 이 시기 백남준의 글을 읽으면 이 시기에 슌베르그의 수용, 특히 일본에서 슌베르그의 수용에 비추어 보였을 때 라이보비츠가 여전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논문의 두 번째 장인 역사적인 배경의 첫 번째 섹션에서는 서양 음악이 슌베르그에 이르기까지 어떻게 진화했는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백남준은 자신의 설명이 라이보비치의 슌베르그와 그의 학교를 기반으로 하고 있다는 점을 가장 먼저 언급하고 있습니다. 이 책은 1965년 이리노 요시로가 일본어로 번역한 책으로서 당시 백남준은 프랑스어 또는 영어판 책을 읽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제 추측으로는 이 서두에 그 책의 영어 번역자인 디칸 유링의 인용문이 있는 것으로 보아 영어판을 읽었을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합니다. 한편 음악학자 조지 세이치는 일본의 12음 기법, 제2차 세계대전 이후의 음악에서 라이보비츠를 통하지 않고도 음악의 슌베르그와 12음 기법이 소개되는 흐름이 여러 가지 있었다고 언급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컴포지션 을 통해서도 12음 기법이 알려지게 되었는데요. 일본 작곡가들은 이제 12음 기법을 그때부터 사용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1953년 오슬로에서 열린 국제현대음악협회 연례 페스티벌에서 모로이 마코토는 다성 시퀀스를 가진 12음계 음악 기법을 사용한 독주 플루트를 위한 파르티네를 발표했습니다. 이는 슌베르그가 그 기법을 받아들인 것과는 별개로 당시 작곡가들이 이미 12음 기법을 사용하기 시작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백남준의 논문은 소수의 작곡가와 전문가들에게만 알려졌던 슌베르그가 드디어 일반 대중에게 알려지기 시작했던 시기에 쓰여진 것이 분명합니다. 이 시기에는 슌베르그 작품과 방법론을 설명하는 일본어로 된 책이 거의 없었으며 프랑스어와 영어로 된 원서를 읽을 수 있는 소수의 전문가만이 슌베르그 작품에 대한 세부적인 내용을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그 당시 백남준 논문이 작성되었던 시대적인 상황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제 잡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온카쿠 게이주츠 음악의 예술이라는 작품 제목을 가진 월간지입니다. 백남준도 여러 차례 이 잡지에 기고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백남준이 쓴 첫 번째 글은 음악의 바우하우스라는 제목의 짧은 글이었습니다. 이 잡지는 1946년 창간 후부터 1998년까지 현대 서양 음악을 중심으로 한 월간지로 창간이 되었습니다. 이 잡지는 현대 음악 애호가들을 위한 잡지였고요. 말씀을 드렸듯이 백남준도 몇 편의 에세이를 이 월간지에 기고하기도 했고 첫 번째 기고문은 1957년에 기고된 음악의 바우하우스라는 글이었습니다. 그리고 부제가 붙어 있었는데요. 다름슈타트 신음악 여름 강좌에 참석하다라는 에세이였습니다. 백남준이 독일로 처음 건너갔을 때 다름슈타트 신음악
음악 여름 강좌에 참여했던 소감을 기술한 글입니다. 이 짧은 에세이는 백남준의 학부 학위 논문에 이미 나와 있는 중요한 내용이 많이 들어가 있었고 문장과 인용문도 그대로 인용하고 있어서 실제로 이 에세이는 백남준의 대학 논문 요약본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 논문 말미에 인용된 이글 첫머리에 있는 쉰베르그의 문장도 이 짧은 에세이에서 그대로 인용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쉰베르그의 인용문, 아까 제가 보여드렸었는데요. 그 인용문도 영어로 그대로 인용이 되어 있습니다. 백남준은 1961년부터 63년까지 온가쿠 게이츠츠 월간지에 계속 기고를 했지만 당시 이미 백남준은 존 케이지를 만나서 플럭서스에 합류하고 예술가로서 입지를 닫기 시작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백남준이 일본에 있는 동안 계속해서 이 잡지와 의미 있는 관계를 가졌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저널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1960년대, 50년대에 걸쳐 온가쿠 게이츠츠라는 월간지는 쉰베르그를 일본 관객에게 소개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특히 작곡가 이리노 요시로는 쉰베르그와 그의 12음 기법을 적극적으로 소개했습니다. 또 1951년 일본 최초의 도데카포닉 작곡인 일본 악기를 위한 7악기를 위한 카메라 협주곡을 작곡한 이후에 이 기법을 활용해 자신만의 음악을 제작하기도 했습니다. 이리노는 12음 기법을 명시적으로 적용한 최초의 일본 작곡가라고 할 수 있습니다. 1954년 이리노는 마이니치 음악 대상을 수상하여 작곡가로도 입지를 다지게 됩니다. 이 시기 이리노 요시로는 당시 12음 기법으로 작곡을 하던 시바타 마노아와 함께 쉰베르그를 중심으로 한 신비엔나파를 일본에 소개하게 됩니다. 반면에 온가쿠 게이츠츠가 쉰베르그와 12음 기법을 무비판적으로 찬양했다고 말하는 것도 잘못된 판단입니다. 예를 들어서 1953년에 결성된 산인의 모임이라는 이리노의 작은 오케스트라를 위한 신포니에타를 두고 진행된 라운드 테이블 디스커션에서는 도데카포니와 12음계 음악이 단지 교조적인 원리로 전락하고 있다는 비판이 있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신랄한 비판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무비판적으로 쉰베르그와 12음 기법을 찬양한 것이 아닙니다. 백남준이 이 시기에 온가쿠 게이츠츠 안팎에서 벌어진 논의를 읽고 있었다는 것을 쉽게 파악할 수 있습니다. 백남준의 학부 논문은 학술적인 형식으로 작성되었고 이러한 논의를 직접적으로 언급하고 있지는 않지만 당시 쉰베르그를 둘러싼 일본 사회에서 일어났던 일련의 논의를 맥락으로 해서 작성된 것이 분명합니다. 이제 당시 음악과 관련된 활동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켄코보 실험 스튜디오는 1951년부터 57년까지 진행되었던 활동인데요. 이것은 어떻게 보면은 음악 시인을 포함한 수정 작업의 일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야마구치 가츠시도와 같은 비디오 예술가도 참여를 했고요. 니지세이 겐큐조 20세기 음악연구소도 이 당시에 활동을 했는데요.
그쪽에서도 멀티미디어 콘서트를 1957년부터 진행을 해왔고 여기에 쉰베르그 음악과 존 케이지 등등이 다뤄졌습니다. 백남준이 이 시점에 독일로 이동을 했었는데요. 당시 일본 예술계는 미술과 음악의 경계를 넘나드는 다양한 실험적 예술을 시작하기 시작했습니다. 제 발표를 마치기 전에 우리가 백남준의 논문을 어떻게 읽어야 할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서서 말씀을 드렸듯이 바우하우스 뮤직이라는 온가쿠 게이츠에 기재된 짧은 에세이에 그 학부 논문이 잘 요약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논문과 1957년 그 기사 간의 내용을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섹션 논문 스타일과 아이디어의 제1부 1장 1절에서는 쉰베르그의 에세이 새로운 음악, 낡은 음악에 대한 논의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스타일과 아이디어는 1946년에 출판이 되었는데요. 쉰베르그에 따르면 텔레만과 라모 등 텔레만 학파는 바흐를 낳은 낡은 음악이라고 비판을 하며 자신들을 새로운 음악이라고 찬양하려 했지만 이는 잘못된 생각이었습니다. 바흐는 결코 낡은 존재가 아니었고 오히려 텔레만파가 낡은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러면 문제는 왜 이러한 일이 일어났을까요? 쉰베르그에 따르면 텔레만 학파가 바하에 대해서 저지른 실수는 참신함을 단순한 스타일로 간주하고 이를 시대적 취향으로 잘못 해석한 결과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완성된 작품에서 파생된 다양한 속성 규칙인 스타일에 대응하는 쉰베르그의 개념은 아이디어입니다. 여기에서 아이디어는 주제, 멜로디, 프레이즈 등 음악 전체를 의미합니다. 따라서 아이디어는 본질적으로 독창적이며 결코 낡을 수 없습니다. 아이디어는 결코 낡아질 수 없습니다. 쉰베르그의 아이디어이죠. 제가 제 발표에 처음에 질문을 던졌듯이 백남준은 그 논문의 결론에서 쉰베르그는 과연 현대의 바하의인가? 라는 질문에 대해서 결론은 그렇다라고 내렸습니다. 백남준은 쉰베르그가 현대 바하의 성격을 물려받았다는 베르그의 주장에 동의하였습니다. 백남준은 쉰베르그의 아이디어를 통해서 쉰베르그 음악의 중요한 요소를 판단을 할 수 있었고요. 바하 음악에 대한 바우하우스 음악학교에서 라이보비치와 슈토아만에 대한 비판은 혹독합니다. 일본에서는 리노 요시로가 대표하는 12음격 원칙에 대한 비판이자 쉰베르그를 방법론, 즉 스타일로만 바라보는 음악 중심주의에 대한 비판이기도 합니다. 쉰베르그 음악을 연구하는 학자로서 자신에 대한 작별 인사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이번 제 발표를 마치는 데 있어서 저는 이러한 주장의 한 가지 측면에 집중하고자 합니다. 이번 논문에서 백남준이 쉰베르그의 글과 그림 등 그의 음악 외적인 측면을 적극적으로 높이 평가하고 있는 점이 흥미롭습니다. 음악이 아닌 다른 예술로 자신을 표현하려 했던 쉰베르그의 시도에서 백남준은 쉰베르그의 아이디어, 사상, 즉 예술의 본질을 발견하게 됩니다. 어쩌면 백남준은 쉰베르그에게서 비디오 아트, 퍼포먼스 등 음악 이외의 예술을 자신으로 표현하려는 백남준 자신의 모습을 통해서 예술의 본질을 보았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듭니다. 쉰베르그의 시도에서 백남준은 자신의 시도를 느꼈을지도 모릅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